두 번째 주제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수능 태자의 변화와 그 영향입니다. 네, 수능 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두 개를 구분해서 대입제도 이해와 대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수시 체제가 거의 볼륨의 거의 대부분이고, 정시는 이제 굉장히 볼륨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수능을 주로 다루고, 수능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정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이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수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고,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국어 과목이라든지 수학 과목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르게 됐고요. 올해부터는 어떤 식으로 치르게 되냐면 국어 교과목에 국어 영역에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국어 영역의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또는 이제 언어와 매체겠죠. 그러니까 일명 뭐 화작 이렇게 부르죠. 애들이 언매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화작과 언매 이렇게 선택 과목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역에서는 세 가지 선택 과목이 있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은 탐구 영역이 사탐, 과탐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그냥 탐구 영역으로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바꾼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능도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큰 특징으로는 이제 문과, 이과 그 계열의 구분을 없애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애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영역도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어떤 수능의 선택 조합도 생길 수가 있는 거냐면 사회 과목 한 과목을 선택하고 과학 과목 한 과목을 선택해도 무방한 거죠. 네, 그런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무방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선택 과목별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의 배점이 76점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배점은 24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74점이고요. 선택 과목이 26점 이렇게 이제 배치가 돼서 학생들이 이제 선발을 그러니까 수능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문항별 배점은 이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네, 이 공통 과목의 평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산출식을 선생님들께서 다 외우실 필요도 없지만,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해보겠는데, 일단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적분이라고 할게요. 미적과 확통을 선택한 그룹이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실은 기하까지는 세 그룹이죠.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의 성격은 다른 그룹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애들보다는 더 수학에 관심이 많고 학습량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통 과목, 이 74점의 공통 과목이 이 학생들이 더 잘 보는 거예요.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잘 보게 되는 거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 학생들이 더 우수한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수한 집단에서
이 성취도, 이 우수한 집단의 성격을 투영해줘서 다시 이 조정 원점수라는 걸 다시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뭐 지금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하고 애들이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있죠. 외고 애들이. 그래서 외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 높고 표준 편차는 굉장히 작죠. 외고에서 그냥 일반 계고로 전학을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외고에서 80점 맞는 애를 그대로 이 학생이 일반고로 와서 일반고에서 80점으로 적용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의 상대적인 위치 점수를 찾아서 우리 학교로 바꿨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는 얘가 80점이 아니고 70 몇 점이구나 라고 예전에 위치값을 찾아줬죠.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조정 원점수라는 것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가 만약에 평균이 85점인데 이 학생이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을 우리 고등학교로 와서 그대로 80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는 평균이 70점인데 그러면 이 학생은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70점보다 더 낮은 데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원점수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목에서 이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이제 점수를 더 높게 따다 보니까 원점수가 더 조정 원점수라고 표현을 해요. 조정 원점수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조정 원점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조정 원점수를 기준으로 한 표준 점수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수학 1등급 94%가 이과생이다. 이런 기사도 등장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90% 이상이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이 다 대부분 90% 이상이 이제 그런 학생들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정보원에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월 모평부터 쭉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제일 마지막에 추적 조사를 한 9월 모평 실체점 분석을 보시면 언매와 화작 이렇게 봤을 때 1등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등급을 70%, 71% 정도가 언매를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국어 쪽에서도 성취도가 높은 애들이 언매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화작을 선택한 애들은 한 30% 정도, 1등급이 30%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더 심한 영역은 수학 영역이죠.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9%, 84%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93%죠. 90% 이상의 1등급 중에서 90% 이상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기하나 미적분을 선택하는 애들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표준점수의 고득점을 많이 가져가면서 상위 등급 1, 2, 3등급이 대부분 자연계다라는 아까 그 기사가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마 올해 수능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모평을 봤을 때는 이제 한 10% 정도 표본의 이제 1등급이 영어는 사실 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포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거 문과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문과, 이과는 없습니다만 문과 애들이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니야? 그냥 문과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문과, 이과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상. 그러니까 인문계 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상당히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능 최저 통과율로 한번 보시면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 통과되는 비율은 9월 모평에서 한 10% 정도 되었습니다. 10% 정도 되는 애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에 통과가 됐다는 것이죠. 될 수 있을 만한 애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확통 말고도 이제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로 확대를 하면 사실은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학과를 미적이라든지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까지 다 확대를 해 본다면 몇 퍼센트가 통과가 되느냐? 34%로 확 늘어나죠. 이 얘기는 어떤 반증입니까?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굉장히 상위 등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끼어드니까 수능 최저 통과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 한번 보실게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지금 엄청나는데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의 애들만이 이 고려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정도냐면 2%밖에 안 됩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애들 중에서는 2%밖에 안 된다. 그럼 사실 고려대가 2%면 어떻습니까? 2%면 정시 기준에서 상위 100분이 98%란 얘기잖아요. 상위 100분이 98% 정도의 100분위 점수를 받는 애들이 고려대학교를 그냥 정시로도 갈 수 있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등급, 상위 등급을 받는 애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기조는 내년에 대학이 특별히 전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많은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이거를 꼭 선택을 해서 우리 대학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콕콕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콕콕 집어넣는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문사회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대학은 이제 주요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다 풀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되고 미분과 적분을 선택해도 다 받아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적을 봐도 되고 확률과 통계를 봐도 됩니다. 사탐을 봐도 되고요. 과탐을 봐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한을 걸어놓은 학과들이 있어요. 제한을 걸어놓은 다음 페이지인데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 제한을 걸어놨냐면 자연계열 우리 뭐 공대를 오려면 말 그대로 공대를 오려면 미적이나 기하를 하나 해줘, 이런 식으로 정해놨죠. 맨 마지막 칸에 있는 대학들입니다.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이 대학들이죠.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줘 라고 지정을 하고 있죠.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경희대, 가나다순입니다.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울 소재에 있는 주요 대학이 여기 다 들어있죠.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다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 자연계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을 콕 집어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콕 정해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문과, 그러니까 이 고득점자, 이 수능에서 이 고득점자들 있잖아요. 고득점자들이 자연계가 많다 그랬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이 학생들이 이렇게 콕 집어넣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냐면 아마 정시에서 경쟁률이 높아질 겁니다. 자연계가요. 왜 그러냐면
100분이 10% 상위 10% 이내를 살펴보시면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런 점수 구조라면 가득 차 있을 건데 정원은 그대로란 말이지. 콕 집어가지고 미적이나 기하를 한 애들만 와라고 해서 정원을 반반으로 쪼개놓은 거죠. 이런 주요 대학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 자연계는 정시 쪽으로 가면은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러면 애들이 어떤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냐면 내가 이 점수로 작년 같으면은 A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 A 대학에 못 간다고 나올 거예요, 분명히. 왜? 애들이 많아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옆으로 샥 눈을 돌려봤을 때 문과로 바꾸니까 인문 계열로 학과로 바꾸니까 내가 갈 수 있다는 대학보다는 더 높은 데를 갈 수 있는 거죠. 왜? 거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들이 더 적고 별로 없을 테니까요. 이런 현상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도 과탐 두 개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콕 집어넣은 데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것도 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미출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도 1,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이렇게 같이 생명과학 1, 2를 동시에 시험을 봐서 지원하는 것들을 맡고 있는 거죠.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동일 분야의 1, 2 과목을 둘 다 선택을 하면은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시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수능 선택 과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영향입니다. 대입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대입 공정성 방화 대책이 나왔죠. 네, 그것이 지금 입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장면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정시 전형 40% 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 전형을 40%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수능을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습니다만 그건 차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수능을 이제 40%로 확대해라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학원가에서는 이슈가 많이 되었죠. 이 발표를 한 다음에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들? 메가스터디라는 사교육 업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데 상한가를 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시 40%를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성 강화 대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은 2019년도 9월 26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이제 사건에 의해서 요게 발단이 됐던 거죠.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발단이 되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파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종조사단을 꾸며서 13개 대학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9월 26일에 막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은혜 장관이 발표를 한 거는 이 조사를 막 하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정시 40%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미 정책적으로는 정시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결과 발표를 11월 5일에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해서 대책이 나옵니다. 대책이 뭐냐면 이런 식의 대책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옵니다. 그 뒤로. 그래서 11월 7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냐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다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돼 있고, 교육과정 유연화를 통해서 선택권 확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라고 이제 써있죠. 그래서 다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대입제도 개편도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8일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런 방안들이 나왔죠. 그래서 주요 골자는 사실 다 지운다는 거예요. 보시면 2024 대입부터 수상기록, 개인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기록을 전부 다 전면 제공하지 않겠다. 네.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지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의 세특을 다 기재하게 하겠다. 모든 학생들이 예전에는 뭐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뭐 기재 안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 모든 학생 다 기재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는 2024년도부터 폐지를 하고 2024년도 대입이라는 거는 몇 학년을 말하는 거죠? 현재가 2022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고2가 2023, 고1이 2024니까 자소서는 고1까지는 존재합니다. 현재 고1까지는 존재하고요. 그 뒤로는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은 당장 폐지가 됐죠. 바로 폐지가 됐죠. 21학년도부터 바로 폐지가 되고, 고교 프로파일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종의 이제 그 1인당 평가 시간을 다 공개하겠다. 입사관들의 1인당 한 명을 평가하는 시간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돼 있고, 여기 나오죠. 이제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40% 확대 요청하겠다. 2024년도까지. 그 다음에 새 수능 체제안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배려 대상 10% 이상 하겠다. 그 다음에 지균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학년별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이런 표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항목에 이제 학생부 항목도 있고 또 대입 전형 방식 항목도 이제 같이 혼재되어 있는 표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학생부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제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 보시면 진로 희망사항은 아예 그 생활기록부 자체 틀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진로 희망사항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제가 됐고, 그 다음에 소논문 뭐 이런 거 미기재, 방과학교 소논문 미기재 이런 거는 이미 다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는 고3 현재 그러니까 올해 입시부터 다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적성고사도 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맨 밑에 보시면은 수능 EBS 교재 연계율을 50% 간접 연계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통합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뭐 블라인드 면접 같은 거는 이미 다 도입을 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선생님들이 관심 많으신 학생부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수상 경력에서 이 노란색을 보시면은, 노란색은 올해 입시부터 적용해요. 올해 입시부터 적용. 네,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게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네, 하늘색은 내년 입시부터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만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도 좀 바뀌죠. 이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 500자지만 자율 동아리 활동이 30자로 줄어든 게 이제 올해 입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봉사 특기 사항도 이제 제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기록 축소로 이제 변해 갑니다. 기록 축소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500자로 이제 굉장히 자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글씨를 보시면 결국은 나중에는 전부 다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수상 경력 다 제공하지 않겠다. 창체 중에서 동아리는 다 제공하지 않겠다. 물론 기록은 하십니다만 대입에는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 봉사활동 결과 그 시수도 지금은 이제 특기사항을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는데 이제 개인 봉사활동 같은 건 전부 다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제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전부 다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이제 4문항이었는데 이제 3문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건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1번 문항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 3번은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부터 이제 자소서 양식도 바뀌었고 또 특징적인 것은 자수가 좀 줄었어요. 네, 자수가 좀 줄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16개 대학에 정시 40%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맞춰져 가고 있는데 조기 달성해라고 해서 거의 대학이 다 맞춰진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서울 지역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시가 2022학년도에 41.48%에서 23년도에 42.85%. 유독히 서울 지역에 정시가 많다.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실까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많습니까? 다른 지역은 새까만색. 아주 까만색으로 표시된 표를 보시면 되겠죠. 까만색이 많죠. 까만색은 뭡니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우리나라 대학을 가고자 할 때는 가장 많은 전형은 뭐냐? 가장 많은 전형은 물론 수시가 더 많고요. 그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가장 많은 전형은 수시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가장 사람들이 관심사가 많은 지역이 서울 지역인데 서울 지역이 40%로 정시가 확 늘어난 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정말 이 정시로 수능 위주로 뽑는 퍼센트가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40%가 넘는다. 이제 정시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전 40%는 사실은 서울 지역으로만 국한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24개 대학으로 봤을 때는 모집 인원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올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수능 위주의 전형이 40%가 게이지가 차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여전히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전형이 많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뭐 13%, 34.2%, 여전히 학생부 위주로 뽑는 대학들이 굉장히 이제 뽑는 비중이 50% 가까이나 된다, 여전히. 그래서 수시 모집의 가장 중요한 전형은, 가장 비중이 높은 전형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수도권으로 한정해 봤을 때는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줄어들긴 줄어들었죠. 40%에서 34.2%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교재,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교과가 수학이라서 수학에서 70% 연계가 그렇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뭐 다 연계를 붙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적용되고 인식이 됐던 영역은 이제 영어 영역 같은 것이겠죠. 영어 영역이 이제 70%에서 50%로 바뀌면서 직접 그 지문을 갖다 쓰지 않는 구조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예전처럼 EBS 교재의 지문들을 펴놓고 막
그 한국어 번역본만 책으로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대입 변화 요소라고 해서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어떤 대입 전형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뭐가 신설하라고 했습니까?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역 균형 선발을 10% 정도로 운영하는데 교과 위주로 운영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표 보시면은 서울대 2명, 그 다음에 연세대가 뭐 15명, 고려대가 12명. 자, 이 표는 뭘 가지고 만든 표냐면 고등학교 학생이 300명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든 표입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12명이 나오는 것이죠. 4%. 그러면 이제 물론 요즘에는 300명이 안 되는 고등학교도 많지만 어쨌든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뭐 쭉 추천을 이렇게 쭉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 인원을 전부 다 누적해가지고 합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뭐 강남대, 경기대까지 가면 뭐 230명, 260명까지도 가지고 수원대, 신한대 전부 다 수련받을 수 있어요. 이 누적 인원대로 하면.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다. 상당히 추천을 해달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추천 방식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3학년 선생님들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조금 논의되는 것들은 대기업 차원에서 이 추천 방식을 통일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추천 방식을 간단하게 좀 또 시기와 방법을 통일하는 것을 간단히 논의 중이고요.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굉장히 많다. 인원이 굉장히 많음으로써 벌어지는 현상들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든 상황이 많죠. 뭐 힘든 상황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원 제한이 없는 전형 같은 경우,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아니 인원 제한도 없는데 애들이 원하면은 그냥 다 쓰게 하지 무슨 추천을 또 받냐. 사실은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왜 이거 헷갈리게 이렇게 해놓느냐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막 그 추천 공문을 막 작성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그거 생각 안 했었는데 추천을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절하기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추천 인원 제한도 없는데 굳이 하겠다는 애를 너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기도 상당히 사실은 선생님들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원서 접수할 때 자기가 추천도 받지 않고 또 추천을 전형에 또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학생이 또 굉장히 학생도 그렇고 뭐 선생님들도 곤란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건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선생님이 공문을 보내는 시기를 놓쳐서 그 학교에 추천 명단을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상에서 그 전형을 다 지원했던 학생들이 그 대학에 추천서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학생이 전부 다 탈락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 파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요 전형에 주목을 하고 관찰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대학들이 이제 지역 균형 전형을 신설해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고 사실 2021년부터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2,700명, 2,800명 수준으로 모집 인원에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서 뽑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구간별로 나눠봐도 상당히 많은 선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선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있고요. 또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추천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할 전형입니다.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으로는 약대 모집이 이제 신설이 됐다.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한 1,700명, 1,800명 수준인 것 같은데 수시 절반, 정시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수시가 948명이죠. 정시도 그 정도. 그래서 둘이 합치면 한 1,700명 정도 선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시 쪽이 약간 많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약대를 새로 신설하는 대학의 정원은 한 1,700 수준인데 수시가 약간 더 많아.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대학별로 살펴보시면 이제 이렇게고 많은 대학이 사실 학생부 교과하고 종합으로 뽑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시, 수능 위주로 이제 선발한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700 정도, 1,720명, 뭐 1,710명, 뭐 정원 내냐에 따라 정원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된 특징으로 보시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인구를 보시면 태어난 인구를 보시면 이 빨간 라인이 4년제 대학 정원이에요. 32만 명. 그다음에 태어난 인구는 이제 저렇게 이제 그래프로 표시가 됐죠. 현재 지금 고3 2022 대입이면 태어난 인원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46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문대까지 다 합치면 정원이 49만 명이거든요. 이미 대학 정원이 아이들 숫자를 넘어섰다라는 거하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는 약간 태어난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다가 고1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중3, 중2에 툭 튀어 올라와 있죠. 그게 그 해가 2007년이죠. 2007년 황금돼지 때. 네. 이때 자제분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한 경쟁률을 감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만 명 정도가 더 태어났어요. 그래서 6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네, 저런 식으로 어쨌든 대학 정원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대입을 치렀을 때 이 결과를 좀 분석해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수시 모집의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전부 다 수시 모집에서 다 충원을 계속 하더라도 수시 모집에 충원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시 모집 2월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을 계속 돌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이 추가 모집에서도 모집을 못 해가지고 미달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또 정시 경쟁률도 하락했고 네, 그리고 뭐 일부 학과들은 뭐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이 추가 모집을 한번 보시면 충격적이죠.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을 했다는 거는 일단은 수시랑 정시에서는 못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시랑 정시에서 못 채우고 추가 모집을 하는 건데 추가 모집도 다 0.75대1, 0.17대1, 0.1대1, 0.03대1이에요. 그죠? 4차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경북 지역만 해도 정원 다 못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울산 그런 지역이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이런데 정원을 다 못 채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이 더 적다 대학의 모집 정원보다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째 장인데 전형별 특징과 맞춤형 전략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또 진학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마무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지금 재수생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들어오고 있냐라는 것인데 재수생들이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진학적으로 하셨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 되지 아니면 더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5분의 1 정도 재수생이 되려나 이제 이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접수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에 육박합니다. 재수생이 30%에 육박해서 상당히 재수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인지 재수 필수라는 사회적 분위기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수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냐면 계속 100분위가 떨어져요. 이 표를 보시면 뭐냐면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분석한 표예요. 해마다 이렇습니다. 거의. 그러면 3월 모평에 원점수 85점, 그냥 맨 위에 것만 보실게요. 원점수 85점을 받은 애가 3월 모평에는 100분위 97점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육모, 구모. 육모, 구모는 특징이 재수생이 시험을 볼 수 있죠. 육모, 구모는 93, 92로 떨어지죠. 100분위가. 근데 대수능엔 더 떨어져요. 대수능이 왜 더 떨어지냐면 육모, 구모에 모였던 애들보다도 훨씬 많은 수의 재수생이 유입이 돼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85점의 원점수는 수능에서 100분이 89점을 얻게 되는데 3월 모평에는 97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학생들만 보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재수생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 재학생들이 상당히 이 원점수 85점이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이런 거는 뭐 국영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요. 탐구도 다 그래요. 그래서 100분위가 7, 8점이 떨어진 3월 모평 기준에서 수능에서 7, 8점이 떨어진다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 이제 감안을 해서 진학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탐도 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은 교과 성적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숫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측이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막 해놓고 정확하게 예측된 데 하나를 딱 찍어서 마지막 안전책으로 쓰고자 하는 애들이 많아요. 상위권 애들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되다 보니까 경쟁률은 낮고 또 이 예측해서 안전책으로 잡아놓은 애들이 또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 보면 중복 합격이 많죠. 그래서 충원율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위력을 발휘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지역균형 선발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환산점을 이제 부여하는 대학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받은 대로 A를 받으면 그냥 A는 몇 점, B는 몇 점, C는 몇 점 이렇게 주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두 개의 대학, 고려대랑 서강대는 반영 비율까지도 여기 중간에 보이시죠?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점수를 내고 있죠. 고려대와 서강대입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들 이제 많이 경험하셔가지고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또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최저 학력 기준을 두는 대학이 또 생겨났어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대 같은 데죠. 고려대는 뭐 예전부터 적용했습니다만 더 뭐 강화한다든지 수능 최저를 높게 적용해 놓는다 이런 대학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상위권 대학을 주로 봤을 때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학이 일부 있다. 더 새롭게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대학들이 일부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면 사실 논술 전형은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모집 정원이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가고 있다라는 거고, 특징적인 것으로는 그 전에 이 적성 전형이라고 운영했던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적성 전형을 운영했던 대학들이 논술 전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대학이 이제 논술을 치르는 대학으로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근데 그 논술이라는 것이 이제 뭐 이름을 붙이기 뭐 약술형 논술 뭐 이렇게 되는데 간략하게 기술하는 논술 형태로
그 대학이 이제 바꿔가지고 적성고사라는 이름을 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는 논술 전형은 크게 변화한 인원은 없지만 논술을 실시를 하다가 빠진 대학이 일부 있고 적성 평가를 하다가 논술로 넘어온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집 인원의 변화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성에서 논술로 넘어온 대학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은 이렇게 되고 거의 뭐 수도권 대학이고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로 논술 전형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시작이 된 데가 적성을 보다가 새롭게 시작이 된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대표적인 데 가천대죠. 가천대가 논술을 시작한다고 했고 또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곳이 이제 적성 전형을 보다가 논술을 시작을 하고 또 수원대도 마찬가지로 적성 전형을 보다가 논술 전형을 실시한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논술 전형을 이제 설명하다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서울 소재 이 고등학생들은 어떤 전형에 지원을 많이 하느냐인데요. 제일 뭐 종합 전형을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논술 전형도 상당히 지원 많이 합니다. 33%나 되는 애들이 서울 소재 고등학생의 33%나 되는 애들이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시 전형에서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애들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 또 응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 진학 정보 소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얻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소재 선생님들 특히 진학을 담당하시거나 진학 지도를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거의 이 프로그램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센진학이라는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아주 상세한 분석과 여러 자료를 제공을 하여서 지금 사용률로 보면요. 고등학교 사용률로 보면은 뭐 거의 대부분 지금 95%, 94%, 95% 정도의 고등학교에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진학 지도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센진학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릴 만큼의 상세한 분석까지는 제공을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입시 결과를 한번 이 센진학 온라인에 공개를 했다가 정말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어요. 사교육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교육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장사도 하고 뭐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분석 자료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이 작년 입시 결과를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이 사이트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집어넣으면은 정시에 어디에 갈 수가 있는지 검색이 되고 또 수능 최저 통과되는 대학을 또 간략하게 검색을 할 수 있고 입시 결과 정보도 다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진학 상담 신청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학 상담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제 상담 받는 것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상담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참 서울 시민으로 학부모님들이 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이 상담 신청을 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프로그램 말고도 이렇게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라는 센터, 이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 안에 이 진학 상담 프로그램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은
뭐 다양한 검사도 받으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보 얻으실 수가 있고 또 선생님들은 다양한 이 진학 정보 책자 저희가 발간하는 책자, 자료집, 모든 뭐 강의 자료, PT 다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꼭 활용해서 진학 상담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대교협이라는 데도 있죠. 대교협은 이제 뭐 서울시 교육청 그 사이트도 있지만 대교협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대교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입시 결과, 대학별로 공개하는 입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시면 대학별로 공개한 70% 컷이라든지 그 대학에서 공개한 점수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입시 결과를 참고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강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약간 두서도 없고 좀 걱정도 됩니다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진학지도 시스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